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꾸준히 공자 세미나에 웹을 통하여 참여해주신 회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반기 세미나를 전체 마무리하는, 종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명과 공동체 자유주의의 과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소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 자유를 확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점을 시대의 소명으로 삼았고, 그 속에 세 개의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문해서 천명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선진 민주국가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고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되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오늘이 6.25 전쟁 70주년이 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북한은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압제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만큼 중요한 이런 과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명은 우리 정부가 조선 왕조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큰 정부의 유산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그 기대, 그리고 국가가 민간에 대해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흐름이 매우 강한 것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대의 소명으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큰 시대의 소명으로서는 공동체 가치를 좀 진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점점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자기 몫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나눠 먹기를 선호하는 이른바 폭민주의라 그럴까요? 이기주의 또는 직역만 챙기는 그런 심리 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하고 절제하는 그런 국민의식을 함양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헐떡기 모함이라든지 또는 영호남 또는 3040 세대와 6070 세대, 그리고 빈부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 질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르는 편가르기를 지향하는 국민통합도 매우 중요한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명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대적 소명을 모두 묶어서 크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가장 낮은 길로서의 법치, 그리고 기둥이 되는 예치, 그리고 석가래가 되는 덕치, 이 세 가지가 잘 정착된 그런 문명국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과 국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가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민 또는 개인으로서는 국가적인 차원보다도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 등 구성원들이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일하는 양부모 가정을 다른 하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수단적 성격으로서는 세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실체 민주주의. 실체 민주주의라 하면 뭐 절차만 갖추어진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자유가 강조되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그리고 패자, 약자를 아우를 수 있는 상생의 시장경제라고 하나 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적 자원을 충실히 확보하고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 부나 인적 자원을 보완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복지를 어떻게 보면 좀 척언지심이라 할까요? 우리 하나의 공동체의 모두 일원으로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홍익인간적인 교육과 복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치, 예치와 덕치에 관해서는 문명국의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선진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명국의 조건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낮은 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확립되는 것이 좋죠. 서로 믿는다든지 성복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염치, 경청, 존중 이런 주고받는 호혜 문화가 고양이 돼야 되겠고 법적으로 뭐 불법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예치 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덕치가 있겠는데요. 주고받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헌신하고 응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부, 봉사 또 지구촌의 난제, 현안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 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맨 마지막에 하단에 썼습니다만 북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동체 자유주의가 확립된 그런 문명국 그리고 일하는 양부모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정책 기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문명사회의 가치 또는 표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는 인권이라든지 언론 자유 그리고 권력이나 다수결 여론 관행에서 주관이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비지배 자유가 포함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사를 할 때 함께 음식을 여럿이 식사할 때 공유하기보다는 각자 들어서 먹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명사의 관행이라고 하겠고요. 또 그러나 K방역 같은 것은 우리가 오히려 세계적인 표준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그런 것이라 우리가 문명사회의 표준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슈가 되는 것은 관련자의 동선을 추적 공개한다든지 이와 같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명사회의 가치나
가치에 비춰보면 좀 지나친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현실을 존중하고 질서 있는 변화를 하되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미리 청사진을 그리고 경로를 일정표를 공개를 하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질서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주의, 극단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개방, 소통, 공존의 협치로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율, 창의, 다양성, 개방, 공유를 촉진해야 되겠고 또 기회를 확대하고 패자,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그러더라도 그 패자나 약자가 자조, 유인 체계는 그런 규범은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 중도 우파의 진화 과정을 잠깐 살펴보시면 공동체 자유주의와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미국 중도 우파는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치열하게 경합했습니다. 이 양자가 경합을 하면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공동체 자유주의와 비슷한 기조로 진화를 해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런 미국 전통적인 중도 우파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이라든지 보호무역이라든지 고립외교라든지 또는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 보수의 본류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 중도 우파가 진화해오는 동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정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권, 가족과학, 지역공동체, 국가, 정통 종교와 도덕, 시민사회와 공화주의 등을 강조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는 이런 정치 목표에 이르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데 법치, 사회재산권,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를 강조합니다. 이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치열하게 갈등하면서도 정반합으로 합의하여 내놓은 작품이 오늘날 기본소득제의 모태가 된 부의 소득세, 부라 하면 이때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고요. 또는 세계적으로 히트 상품이 됐죠. 닉슨 대통령 때부터 채택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또 사실은 미국 중도 우파의 작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실체민주주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체민주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관용, 절제, 심사숙고, 협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이 채택하고 미국 헌법은 사실 헌법의 아버지가 제4대 미국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인데요. 그래서 메디소니안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핵심이 관용 절제입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를 세계 최초로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가 권력 분립에 의해서 절제하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우리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와 달리 여야가 사사건건 국회에서 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찬성, 반대를 할 때 표만 의식하는 사람은 정치인이고요. 백년 대계와 나라의 미래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가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가 돼야만 실체민주주의가 확립됐다고 할 수 있겠죠. 여야 양측의 그동안 대립, 갈등, 반목 상황을 보면 지금도 국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200여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미국이 건국 직후 아직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때 그때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연방파는 공화파를 지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나 탄압을 한 결과 결국 1801년에 대선과 양원 상하원을 모두 공화파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민심이 돌았었던 거죠. 그때 공화파에서 나온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원래는 연방파하고 지독하게 싸운 사람입니다만 당선된 뒤에 취임연설에서 우리 모두는 연방파이기도 하고 공화파이기도 하다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이후 연방파와 공화파의 극단적인 대립은 순화되고 의정에 그리고 의회와 대통령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권위주의, 한쪽이 뭐 독주하는 또는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국민의 뜻이면 모든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또는 최근 뭐 토착 외구 등의 그런 논쟁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국수적인 종족주의적인 흐름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7세기 예속논쟁이라든지 19세기 위정척사, 최근의 토착 외구 척결 등등은 어떻게 보면 관용과 절제 등이 실종된 결과 나타난 불행한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관용 절제가 제대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포퓰리즘 표심에 영합하고자 하는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기제를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정당의 주요 선거 핵심 공약은 미리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전문가단에 의해서 그 재정 소요라든지 재원 조달 방법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크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선출직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플루트의 연주자라면 유권자는 플루트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유권자가 잘못 만든 플루트를 연주자가 선출직이 제대로 소리를 잘 내도록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유권자가 이런 문제를 자각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국민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뭐 방법 하나는 선출직이 아니라 전문가로 꾸려진 독립위원회가 앞으로 중재 검증을 하고 국정의 경련이라 하면 조선조 때의 제도죠. 전문가가 왕에 대해서 가외 수업을 하던 그런 제도를 뜻하는데요. 간언은 쓴소리죠. 그래서 선출직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독선을 저지르거나 오류를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는 사안, 교육, 재정, 에너지 등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임기가 10년 또는 그 이상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서 큰 틀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이런 공적인 생각을 갖고 관용과 절제의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도록 젊어서부터 괜찮은 사람이 길러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상생의 시장 경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지난해 우리 실질 성장률의 75%, 4분의 3을 정부 재정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래서는 선진 부국이 될 수가 없죠. 민간의 기여도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자유화시켜서 시장의 힘을 복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울릉도라고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골의 물가와 서울의 주거비 등이 천차만별인데 지역이나 업종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등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KD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재분배 선호도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함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분배 선호도가 가장 낮은 곳은 미국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복지 최선진국 국민들보다도 2배 이상 재분배의 중요성,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나라가 전반적으로 이른바 보모국가, 에드워드 버크라는 보수 철학자가 설파한 용어죠. 보모국가로 가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밖에 정부가 규제, 면허, 감독, 평가 등으로 통해서 각 직역단체 등에 부여한 기득권과 지대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타다와 관련한 규제, 원격 진료와 관한 진료를 금지하는 그런 규제 등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점차 최근에 보면 노조 가입률뿐만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이 여러 지표상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노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건 자율에 좀 더 바탕을 둬야지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또는 노조에 좀 편향된 방향으로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측이 자유를 갖고 동등한 지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무기가 대등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기획운동과 공정한 규칙 질서 확립인데요. 사실 지금 아파트, 정부가 또 21번째 규제를 내놨습니다만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 것에 국민들이 절망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어떤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데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고요. 분양을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정말 너무나 사회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허탈하게 여기는 거죠. 왜 이런 로또가 된 아파트 분양제도를 유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 시세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그런 불로소득 같은 것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 공동체 친화적 규제를 확산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형마트 등은 몇 시부터 몇 시, 야간에는 영업을 심야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밤 11시, 10시 이후 얘는 또 새벽에는 영업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그 효과를 수반하는 것인지, 또 심야에 영업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도 별로 없는데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정말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탄소와 관련된 화석연료의 사용 등이 너무 지금 우리의 소득이나 여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등을 제어해서 대기 오염 등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면 공동체 친화적인 관점에서의 규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과제인데요.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양부모 가정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고용과 복지가 모두 생애 주기에 걸쳐서 연계되도록 어릴 때 젊을 때는 교육이고 젊거나 좀 나이 들어서 장년이 될 때까지는 고용이고 그리고
노년에 대해서는 복지, 이것이 물론 뭐 젊을 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이클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이 교육, 고용, 복지가 단계적으로 마찰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다시 바꾼다 할까요?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든 투자는 매우 약한 반면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좀 허접한 일자리죠.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이 없고 생산성도 약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자긍심이 없다. 제가 여기 오면서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뭐 시청역 쪽에서 9번 출구로 나오니까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유니폼을 입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니까 길 못 찾으시면 안내해 드린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 서 계시던데 제가 볼 때 시청역 지하철에 내리는 사람들 이용객 중에 길을 못 찾아서 허둥지둥 할 사람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자리 등을 정부가 만들어서 그건 뭐 세금을 들여서 만들 수는 있겠죠. 긴급 상황이면. 그렇지만 그건 사실 생산성도 높지도 않고 일하는 분들도 자긍심도 별로 없고 또 미래에 오늘 일하나 내일 일하나 더 하루하루가 나아지거나 본인이 더 달라지는 그런 것 희망도 별로 없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그분들 시간도 빼앗고 하니까 더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저는 유아 시절부터 강하게 시켜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런 등은 아주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교육이 대체로 교양교육, 일반교육이 많은데 직업교육 쪽을 좀 더 내실화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일하는 복지를 촉진하고 중첩 복지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뭐 최근 그 보도를 보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지고 몇 달 취업했다가 몇 달 뭐 쉬었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복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자기의 인적 자원, 기술을 축적해 나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해야 되겠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기에 제대로 전달해야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정책, 뭐 긴급 지원 등등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탁상 공론 방식으로 진행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라고 이름 하는데요. 예컨대 뭐 골프장 캐디 또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지급한 그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택배기사 등은 일감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또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골프장 등은 지금 국내 골프장 등은 유례없는 호황으로 지난 1분기에만 16% 이상 지난해 대비 성장을 달성한 상황이라 골프장마다 캐디들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라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긴급 재난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정부가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실상을 잘 모르고 그냥 탁상에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산선재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뭘 해야 되느냐, 뭐 공동체 자유주의와 부합하는 앞에 말씀드린 정책 의제를 개발하고 또 천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교육, 정치 지도자 양성 등에 더욱 매진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두서없는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반기 공자 세미나는 오늘 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한 2달가량 방학이라 할까요? 휴지 기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건강 잘 추스르시고 무엇보다도 괴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 보내시고 가을에 대면 세미나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반기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